자, 그래서 여러분들 원칙은 무슨 가율을 한다? 실가로 한다라는 거. 칠판을 누가 지우셨는지 내공이 있으신데 딱 지울 것만 지우고 네. 칠판 딱 지우는 거 보면 알거든요. 네. 자, 하지만 예외적으로 추산해서 계산할 수 있다고 그랬죠? 실가를 확인할 수 없거나 인정할 수 없다 있는 경우 분명히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그렇다면 실제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해서 과세를 안 하는 거는 더 웃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과세를 하긴 해야 되는데 그 순서를 정해줬다. 그 순서를 정해줬는데 어떻게 순서가 정해졌다? 매, 감, 기. 매, 감, 환, 기. 그래서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음 페이지 보니까 기준 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공시가격 제도가 있죠. 공시가격 배우셨어요? 혹시? 부동산학개론 맨 마지막에 아마 공시가격 제도를 배울 거예요. 그래서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 그 다음에 주택일 때는 개별 주택가액 또는 뭐가 있다? 공동주택가액. 국토부 장관이 해놓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숙제인데 오늘 숙제가 뭐냐면 집에 들어가셔가지고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라고 있어요. 네이버 등에 쳐보세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 이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공시가격이라고 하는 게 뭔지가 거기에 잘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주택이나 여러분들 갖고 있는 토지 그런 공시지가를 여기서 다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라고 하는 것들 즐겨찾기 좀 해놓으시고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몇 페이지 안 돼. 진짜 몇 페이지 안 돼요. 몇 페이지 안 되니까 이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에서 한번 여러분들 집어넣어보고 공시가격도 한번 확인해보고 공시가격 제도가 어떤 제도인지 거기서 한번 설명을 한번 읽어보세요. 진짜 몇 페이지 안 돼요. 이렇게. 이런 공시가격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런 공시가격을 우리 세법에서는 뭐라고 부르느냐? 기준 시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게 기준 시가인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게 기준 시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취득가액이 매감 환기로 적용되는 경우에는 기타의 필요경비도 뭘로 해야 되냐면 필요경비 계산공제라고 하는 걸 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들. 실제로 취득가액 계약서도 없고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도 없는데 취득세, 등록면허세, 영수증은 별도로 제출해서 그건 또 인정해달라고 하면 안 되겠죠. 제 말 이해하셨죠? 그러니까는 자본적 지출이나 양도비용이 공제될 수 있는 전제 조건은 취득가액이 분명했을 때 인정해줄 수 있는 항목인 거야.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거나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면 당신이 들어간 기타의 필요경비도 실제로 인정해줄 수가 없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네 번째 좀 어려운 항목이지만 요거 필요경비 계산공제를 외우셔야 돼요. 세율은 못 외워도 필요경비 계산공제 이 산식만큼은 좀 외우셔야 됩니다. 그런데 막 거기 복잡하게 돼 있어. 복잡하게 돼 있지만 생각보다 간단해요. 자, 필요경비 계산공제인데 필요경비 계산공제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기타 자산, 주식.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다시 뭐 할 수 있는 권리와
이용할 수 있는 권리와 뭐가 있다?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죠. 네? 그래서 부동산일 때는 얼마만큼 해주냐면 취득 당시 기준 시가의 3%만 해줍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취득 당시 기준 시가의 7%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하나 더 있죠? 파생상품. 그 나머지 것들은 취득 당시 기준 시가의 1%만 해주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이렇게. 미등기는 몇 프로? 미등기는 0.3%다. 아시죠?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요. 이거는 법에서 정해놓은 필요경비 계산 공제 얘기예요. 아셨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외우라고 하니까 어떻게 외웠어? 3%, 7%, 1% 여기만 동글뱅이 치는지. 더 중요한 건 취득 당시 기준 시가의 3%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써도 돼요. 토지는 기준 시가가 뭐겠어요? 개별 공시지가. 주택일 때는 개별 주택가액. 공동주택일 때는 아파트 등일 때는 공동주택 가액이겠지. 오케이? 예. 이입에서 자 중요한 거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몇 프로다? 7%다라는 거예요. 나머지 것들은 1%인데 3%, 7%, 1%도 물론 중요해요. 3%, 7%, 1%도 물론 중요한데 어디에 3%, 7%, 1%다? 취득 당시 기준 시가에. 취득 당시 무슨 가액에? 기준 시가에. 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이거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등기된 토지예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과 자본적 지출 등이 있습니다. 기타의 필요경비가 있는데 자, 실가는 5억이고 3천이에요. 그래서 감정가액이 없고요. 매매 사례가액이 있고요. 기준시가가 있어요. 했을 때 자 2억이고 1억이고 2억 5천이고 2억입니다. 자 이런 자료가 있을 때 이때 양도 차익은 얼마죠? 양도 차익은 양도가액은 얼마죠? 실가가 분명하죠? 네? 그럼 취득가액은 얼마예요? 네? 취득가액을 얼마로 봐야 돼요? 맞아요. 네. 실질 거래가액이 없잖아요. 실질 거래가액이 없으면 매감 환기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해하셨죠? 감정가액이 더 크지만 감정가액보다는 매매 사례가액이 더 우선이라니까요. 매감 환기라고 하는 순서라고요. 오케이? 여기까지 하셨죠? 그러면 이때 기타의 필요경비는 얼마죠? 기타 필요경비는 3천 하면 안 되지. 얘가 없는 순간 얘는 쓸모없는 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등기된 토지라고 하는 말이 저기 있었던 거지. 등기된 토지니까 얼마?
3%. 3%. 오케이? 얼마의 3%? 예? 뭐가 2억이에요? 1억의 3%죠. 아니 그렇게 말하면 돼. 취득가액의 3%가 아니야. 취득 당시 기준시가. 그러니까 1억이죠. 취득가액의 3% 아니고 양도 당시 기준시가도 아니고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3%. 아셨죠?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3%니까 얼마예요? 300. 이해하셨죠? 여러분들 이거를 외워서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필요경비 계산 공제를 외워서 풀어야 되는 거야. 이게 어려워요? 이제 그렇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3%, 7%, 1%도 중요해요. 근데 3%, 7%가 1억의 3%인지 2억의 3%인지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까? 어디의 3%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3%다. 오케이? 취득가액의 3%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취득 당시 기준시가. 여기서 기준시가란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를 말하는 거겠지. 오케이? 됐죠? 그럼 얼마가 돼요? 2억 9,700. 이 양도 차익이 되겠죠. 5억에서 2억 빼면 3억이고 3억에서 300 빼면 2억 9,700일 거야. 이해하셨죠? 응? 이렇게. 여러분들 나올 수 있는 고난도의 문제입니다. 우리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는 최고난도의 문제.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다시 한번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뭘로 계산하는 게 원칙이에요? 실가로 하는 게 원칙이야. 실가로 계산하면 기타의 필요경비도 자본적 지출과 양도 비용으로 공제를 해야 되겠죠. 아셨죠? 하지만 뭐가 된다? 자, 필요경비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가로 확인할 수 없다면 추계로 해야 되고, 추계 순서는 매감기, 매감환기가 돼야 되고, 매감환기가 적용되면 기타의 필요경비는 필요경비 계산 공제로만 해줍니다. 아셨죠? 실제로 지출된 경비를 인정해 주지는 않겠다라는 거예요. 응? 아셨죠? 응. 자, 그런데 여러분들 특례가 또 있어. 이놈의 법이 말이죠. 예외도 모자라 특례를 또 뒀어. 선택 적용인데 여러분들 옆에다가 한 마디 써주실래요? 조세 부담 최소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세 부담 최소화. 조세 부담 최소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아까 선생님이 물어봤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전에 얼마 주고 샀는지도 모르고 그 오래전 땅이 있는데 이번에 팔려고 내놓는다 보니까 그냥 내놓으면 안 팔리고 토목시설 또는 기반시설을 해놓고 처분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네, 그런 경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실제 취득가액서를 증거를 드밀지 않으면 내가 지금 이런 어떤 토지 정지 작업이나 또는 일반 기초 토목공사에 소요된 비용 자체가 한 푼도 인정이 안 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러면 너무나 나는 지출은 지출대로 되고 세금은 세금대로 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자, 당신이 실제 거래가액이 혹시 없더라도 취득 당시 실가액이 없더라도 그러면 당신이 지금 들어간 자본적 지출이나 또는 무슨 비용이 있으면 양도 비용이 있으면 이것만으로 공제를 해도 당신이 더 유리하다면 뭘로 해라? 이걸로 요렇게 하던가 무슨 방법으로 해라?
선택적 방법으로 해라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이게.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는 똑같은 그건데 이게 3억이 들어갔다. 자본적 지출 기타의 필요 경비가 3억이 들어간 거야. 맞죠? 그러면 3억이 들어갔으면 들어갔던 말던 관계없이 얘가 인정 안 되니까 얘도 원래는 인정할 수가 없어서 원래는 이렇게 계산하는 게 이제는 원칙이 되겠죠. 취득가액이 없으니까. 하지만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지만 양도가액이 5억인데 당신이 취득가액이 없다면 취득가액은 신경 쓰지 말고 당신의 자본적 지출 무엇으로서만 3억으로서만 계산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거야. 그러면 양도 차익은 얼마가 되죠? 2억이 되죠. 맞죠? 그럼 여러분들은 A 방법을 채택하겠습니까? B 방법을 채택하겠습니까? 당연히 양도 차익이 줄어야지 양도세 부담이 커질 거 아니에요. 문제는 이렇게 나올 거예요. 문제가 나온다면 조세 부담의 최소화를 가져간다. 이런 문제가 나올 거예요. 이런 문장이 나올 거예요. 조세 부담의 최소화를 가져간다라고 한다면 이걸 선택해야 됩니까? 이걸 선택해야 됩니까? B를 해야 되겠죠. 우리 선생님 이해하셨어요? 어렵지 않죠? 이렇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취득가액을 매간 환기로 적용한다면 기타의 필요경비는 필요경비 계산 공제로 해야 되겠고, 오케이. 다만 그렇게 하는 것보다 실제로 자본적 지출이나 양도 비용으로서만 공제가 될 수 있다면 어떻게 해라? 실제 필요경비로서 공제를 해라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때는 그럼 취득가액을 아예 설명은 안 시키는 겁니다. 예? 어디요? 취득가액이 지금 2억을 잡았습니다. 예, 그렇죠. 아예 안 잡으면 되니까. 필요경비만 예. 그렇죠. 포함시키는 게 아니고. 포함시키는 게 아니고. 이해하겠죠? 그러니까 필요경비 취득가액을 이것 중에서 인정받으려면 계산 공제로 하고 당신이 이걸 인정받지 않아도 더 유리하다면 이걸로 하라는 거야. 이건 선택하라는 거죠. 아셨죠? 네. 우리 선생님 이해하셨습니까?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진짜 여기까지가 양도 차이까지만 구하면 그 다음부터는 일사천리예요. 그 다음부터는 진짜 어렵잖아요. 아셨죠? 여기까지. 그래서 거기 여러분들 309페이지 한번 볼까요? 309페이지 괄호 4번. 자, 그래서 선택공제, 환산가액이 하는 경우 선택공제 이렇게 돼 있죠. 읽어보면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에 환산가액과 필요경비 계산공제 합계액과 자본적 지출 및 양도비용 합계액을 비교하여 납세자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양도차익을 뭐 할 수 있다? 계산할 수 있다. 이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양도차익까지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구했어요? 여기 양도 차이까지 구하는 거예요. 아셨죠?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최소 2문제는 된다. 응?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이제 양도 소득금액 계산입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양도 차이까지 구했으니까 이제 뭐 구하면 된다?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하면 되죠. 양도소득 금액은 뭐에서 뭐 빼면 돼요?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처감하면 되죠. 맞죠? 그래서 여기서 공부해야 될 거는 뭐다?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뭐냐? 이것만 보면 돼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뭐냐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세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누진세율이라는 거예요. 그 오랜 기간 보유한 사람일수록 세금이 오히려 더 누진적으로 늘어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게. 그래서 만약에 이런 장치를 두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냥 사다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이런 식으로밖에 부동산 투자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장기간 투자한 사람한테는 오히려 더 세제상 혜택을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해 줌으로써 장기간 보유를 하는 사람한테 오히려 더 뭐가 된다?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근데 이런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공제 대상이 토지와 건물과 입주권, 원시 조합원 입주권이 하나입니다. 모든 자산이 아니라 토지, 건물 무엇에 하나인다? 입주권에 하나입니다. 토지, 건물, 입주권에 하나입니다. 아셨죠? 이렇게. 두 번째, 그러면 장기란 최소 보유 기간은 몇 년 이상이 되냐? 보유 기간은 3년 이상이에요. 아셨죠? 보유 기간은 최소 3년 이상이 됩니다. 이렇게. 자,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제 배제가 돼요. 공제 배제되는 거. 어떤 자산은? 미등기 양도시에는 공제가 배제됩니다. 미등기로 양도하는 것까지, 미등기로 양도하면 이 사람 완전히 작정하고 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는 아무리 보유 많이 있어도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하지 않을 거고요. 그럼 얼마 해줄래? 네 번째. 공제액은 양도 차익의 공제율. 그러니까 여러분들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너무나 간단해. 장기보유 특별공제, 자 어떻게 해요? 토지, 건물, 입주권의 하나고 보유기간 3년 이상이어야 되며 미등기 자산은 공제 배제한다. 그럼 얼마 해줄래? 자, 공제율인데 이 공제율이 일반 부동산일 때는 10에서 최대 몇 프로까지? 30%까지. 하지만 1세대 1주택으로 과세가 되는 경우에는 24에서 80%까지 해준다는. 아셨죠? 그래서 10에서 30%, 24에서 몇 프로? 80%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3단 외우세요. 3단. 3단. 3, 3은 10. 3, 4, 12, 3, 5, 15.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유한 연수에다가 3 곱하면 돼. 응? 1세대 1주택으로 과세가 되는 경우에는 몇 단 외우면 된다? 8단. 8단 외우면 돼, 이거 8단. 3, 8에 24, 4, 8, 32. 매년 8%씩 더 공제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런데 시험 문제는 몇 % 공제 주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여기가 중요해요. 시험 문제 나오면 99.9% 얘입니다. 어디에? 양도 차익의 공제율이다. 양도가액의 공제율이 아니고 취득가액의 공제율이 아니고 어디의 공제율이에요? 양도 차익의 공제율이다. 양도 차익의 공제율. 이해하셨죠? 자, 여러분들 보세요. 자, 어렵잖아. 아이고. 그 다음에 승계조합원 입주권. 승계조합원 입주권도 안 되고요. 이렇게.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일반 부동산일 때는 10에서 30%인데 1세대 1주택으로 과세가 되는 경우에는 24에서 80%다라고 하는 거 이것만 좀 이해하면 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들 갑은요 주택이 2개 있는데 2억짜리가 2개 있어요. (2억짜리가) 2개 있습니다. 을은요 서울 도곡동에 20억짜리 주택을 갖고 있어요. 자, 10년을 보유했어. 응?
그러면 여러분들 갑이 내는 세금이 많아요? 을이 내는 세금이 많아요? 그러니까는 갑은 이걸 한 채 양도하고 을도 이걸 양도했어요. 누가 더 세금이 많을까? 네? 그 차익이 얼마냐에 따라 틀려지죠. 그런데요, 여러분들 진짜 깜짝 놀랍니다. 이 을이 내는 세금이 더 적어요. 얼마 양도했는데? 20억이 양도했는데 10배나 더 큰 금액으로 양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을의 양도세 부담이 더 적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 사람은 1세대 1주택이잖아요. 1세대 1주택인자는 9억까지는 비과세예요. 고가주택이니까 고가주택이어도 9억까지는 비과세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나머지 11억에 대해서는 과세하는데 이 11억 중에서도 얼마 부분에 대해서는 80%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해주는 거라고요. 제가 실제로 저번 주에 13억 정도의 11억에 사가지고 13억에 이번에 둔촌동 올림픽 아파트를 팔았어요. 11억에 2년 전에 사가지고 2년 보유하고 13억에 팔았어요. 2년 정도 보유했다가 한 2억 정도 양도 차익을 받은 거예요. 무섭죠? 2년 딱 보유했는데 2억을 벌었어. 세금 얼마 낼게요? 세금 얼마 내지 아십니까? 지방세까지 1세대 1주택이에요. 네. 네. 합쳐서 300만 원을 안 냈습니다. 2억을 벌었는데 300만 원을 안 냈어요. 네. 자,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보세요. 1세대 1주택으로 과세가 되는 경우에는 24에서 최대 몇 프로다? 80%죠. 그러니까 주택이니까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더 많이 해줬다라고 우리들은 생각할 수 있겠지만 1세대 1주택으로 과세가 된다 함은 이건 일반 서민의 주택이 아니고 얘는 1세대 2주택이지만 1세대 1주택자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최대 몇 프로 공제받아요? 30% 공제받는 사람이야. 맞죠? 하지만 20억짜리가 있는 주택인 사람은 아무리 장기간 보유했다 할지라도 공제 혜택이 너무나 크다는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 1세대 1주택으로 과세가 된다 함은 이거는 일반 서민들의 주택이 아니라 누구예요? 9억 초과하는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만 받을 수 있는 혜택인 거예요. 제 말 이해하셨어요? 근데 평택에 9억 넘는 주택 있어요? 거의 없죠. 네. 서울에도 강남의 일부에 해당되는 주택이지. 어? 그러니까는 고가주택 9억이 넘는 주택은 서울 정도나 뭐 주변 도시에 신도시에만 있을 뿐이지. 기본적으로 그 이하의 지역에서는 지방에서는 9억 넘는 주택이 흔하지는 않을걸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러니까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24에서 80% 확대 적용해 주는 것은 서민들에 대한 혜택이 아니고요. 있는 사람들에 대한 혜택인 거였어. 생각해 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해주는 거죠. 물론 그분들이 투기를 목적으로 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혜택이 너무나 큰 혜택이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네. 그래서 요거 상대적으로 좀 문제가 되는 규정이에요. 일반 서민은 적용받을 수가 없는 규정이에요. 이걸 부재감사라고 안 하면 이걸 뭘 부재감사라고 하는 겁니까?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거 이해하셨죠? 이거? 네. 1세대 1주택으로 과세가 될 때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확대 적용해 주는데 얼핏 보면 납세자한테 국민들한테 상당히 좋은 확대 적용되니까 주택에 대해서 확대 적용되니까 좋은 규정 같지만 일반 서민들이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은 아니었더라라는 것이죠. 오케이? 네,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장기보유 특별공제 나오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맞춰야 돼. 무조건. 예? 이거는 그냥 너무 쉬워.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자 대상이 뭐에 하나입니까? 토지와 건물과 입주권의 하나죠. 보유기간은 3년 이상이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등기 자산 안 된다는 거. 또한 조합원 입주권 중에서 승계받은 것은 안 됩니다. 아셨죠? 그다음에 공제액은 어디에 공제를 곱해요? 양도 차익에. 문제 100%야. 뭐요? 양도 가액의 공제율이다. 취득가액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안 된다고요. 어디에? 양도 차익에. 양도 차익의 공제율을 적용해서 장기부의 특별공제액을 계산하는데 그때 자 일반 부동산 등 1세대 1주택이 아닌 1세대 1주택으로 과세되는 경우가 아닌 일반적인 부동산인 경우에는 몇 단 외우면 돼요? 3단. 3, 3은 10. 그렇게 외우시면 돼요. 아셨죠?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으로 과세가 될 때는 24에서 80%. 최대 몇 프로? 몇 단? 8단. 8단인데 최대 몇 년까지? 10년까지만 공제를 해주는 겁니다.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일반 부동산일 때는 10년이니까 30%까지. 1세대 1주택으로 과세될 때는 최대 10년 80%까지만 공제를 해주는 거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나머지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양도소득 기본공제 페이지 310페이지 갑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양도소득 금액까지 구했으니까 이제 뭐 구해야 됩니까? 양도소득 과세표준 해야 되겠죠? 양도소득 과세표준은 어디에서? 양도소득 금액에서 뭐 차감하면 된다?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해주면 돼. 우리는 여기서 이제 뭐만 공부하면 됩니까? 양도소득 금액까지 공부했으니까 양도소득 기본공제까지만 해주면 되죠. 맞죠? 양도소득 기본공제까지만 하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소득세는 인세이기 때문에요. 최저 생계비를 보장해줘야 돼요. 최저 생계비까지 과세하는 것은 이거는 뭐 행복추구권의 어떤 위반이나 막 그런 게 될 겁니다. 아셨죠? 따라서 최저 소득세라고 하는 부분은 최저 생계비를 보장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 그럼 그 최저 생계비를 얼마로 정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따라서 자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공제 대상이 제한이 없어요. 다 해줘요, 다 해줘. 당신이 무엇을 팔던 양도소득이 있으면 그 금액에 대해서 공제를 해주는 거지. 대상 자산이 뭐냐에 따라 틀이 없습니다. 보유기간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 최저 생계비를 보장하자는데 이걸 하루 보유하고 팔아도 1시간만 보유하고 팔아도 기본공제는 무조건 해준다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공제배제 그렇더라도 아무리 최저 생계비 보장을 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미등기 양도에 대해서만큼은 공제를 하지 않겠다. 미등기 양도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나 기본공제, 비과세 등을 공제 배제합니다. 아셨죠? 하지만 여러분들 미등기 자산이라도 뭐는 해주지? 필요경비 공제는 해주죠. 다만 필요경비 계산 공제할 때는 3%가 아니라 0.3%였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아셨죠? 그래서 필요경비까지 배제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미등기 양도했다고 해서 필요경비까지 배제되는 것은 아니고 기타의 공제는 배제하죠. 장특이라든지 기본공제는 배제된다. 아셨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세요. 개인별, 소득별, 연 250만 원이. 개인별, 소득별, 연 50만 원. 여러분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갑이 혼자서 2천을 벌었어요. 그럼 혼자서 250만 원 공제 받는 거죠. 하지만 이것을 갑이 부부 사이에 공동으로 한다면 어떻게 되겠다? 250을 각자 받는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의 부동산이어도 이걸 공동으로 소유하면 개인별 납세업이니까 각각 250만 원 공제받을 수 있는 거니까 공동 소유라면 그만큼 좀 더 이익이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연이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 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1월 1일서부터 12월 31일까지예요. 아셨죠? 그래서 올해 150만 원만 공제를 받았어요. 그럼 100만 원 아직 공제 못 받았죠? 오케이? 그럼 100만 원은 12월 30일이 되면 소멸되는 거예요. 아셨죠? 연이라고 하는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서 연이라고 하는 것은 1월 1일서부터 언제까지다? 12월 31일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5년 보유했다고 해서 250만 원 곱하기 5 하는 게 아니고 그 한 해에 여러분의 최저 생계비를 250만 원만큼 책정할 테니까
한 해 250만 원 공제 받던가 한 해 250만 원 다 공제를 못 받았어. 다 이용 못했어. 그러면 그냥 그대로 소멸하는 거고 다음 달에 또 250만 원 공제 받을 수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연수 곱하기 250만 원 하는 게 아니라 그 한 해에 250만 원 공제 받을 수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여기 소득별 이 한 단어가 중요합니다. 소득별. 그래서 시험 문제 소득별 나옵니다. 소득별. 소득별이 잘 나와요. 소득별. 자, 소득별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양도세, 과세 대상 뭐가 있죠?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주식, 파생 상품이 있죠. 이렇게 아셨죠? 그래서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을 하나의 소득으로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식을 또 하나의 소득으로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가 된다? 파생 상품을 또 하나의 소득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득별이랑 크게 몇 가지 소득별이 있다?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자 보시면 기본공제인데 여기에서 250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주식에서 250 받을 수 있는 거고요. 파생 상품에 대해서는 250 또 따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100, 150, 뭐 200, 150이었다면 소득 금액이 올해 받을 수 있는 총액은 얼마죠? 기본 공제로 받을 수 있는 총액은? 예? 여기서는 합이 450 맞죠? 450에서 얼마 받을 수 있다? 250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주식일 때는 소득 금액이 150밖에 없잖아요. 연 250을 공제해 주되 250 못 받고 올해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 금액이 150밖에 없다면 150만 한도로 해줘. 250을 한도로 해주되 소득 금액이 250이 안 되면 150만 공제 받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못 받은 100만 원 어떻게 되죠? 여기서 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무슨 별이니까? 소득별이니까.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결론으로 얘기하면 양도소득세는 다시 세 가지 양도소득세가 있는 거예요. 부동산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그 다음에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그래서 이 세금이 양도세는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세 가지 양도세가 결과적으로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얘들 좀 이따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예정신고 납부도 틀려져요. 그래서 부동산일 때는 양도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가 되는 거. 주식은 양도일에 속하는 단기의 말일부터 2월 이내. 바뀌었어요. 이번. 예전에 작년까지는 분기였는데 단기로 바뀌었어요. 6개월마다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주식은 거래가 빈번해요. 거래가 빈번하는 걸 매 달마다 쪼개서 신고하게 한다면 너무나 번거롭잖아요. 맞죠? 주식일 때는 단기에 한 번씩 해요. 그 다음에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예정신고 납부가 없어요. 무조건 확정신고 납부만 해야 됩니다. 오케이? 네, 이렇게. 그래서 이 정도까지 기억을 하시면 되겠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별이다? 소득별이다. 여러분들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저번 주에 배울 때 취득시기 의제라는 거 배웠거든요. 그래서 취득시기 의제는 부동산 등일 때는 85년 1월 1일이었고 주식일 때는 언제였어요? 86년 1월 1일이었다. 그거는 양도세가 똑같은 양도세가 아니었던 거야.
그래서 부동산 등에 대한 양도세,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세가 각각 별개로 나뉘어져 있다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이렇게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용되는 걸 무슨 별? 소득별이라고 합니다. 소득별. 응? 무슨 별인지 알겠죠? 무슨 별이라고요? 소득별. 이 뭐가 차가 괜찮네요. 그냥 물 먹었을 때하고 좀 완전 틀린데. 자, 보세요. 자, 그럼 보시면 또 하나, 자, 보세요. 토지 A, 건물 B, 건물 C, 분양권, 주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조건 하에서 자, 첫 번째 얘네들 장기보유 특별공제 돼요, 안 돼요? 장기보유 특별공제. 장기보유 특별공제 되죠?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돼요, 안 돼요? 예? 안 되겠죠. 얘는 3년이 안 돼서 안 되는 거고, 얘는 등기가 안 돼서 안 되는 거고, 얘는 네? 안 되죠. 토지, 건물, 입주권의 하나지 분양권 안 된다고요. 얘 돼요, 안 돼? 안 되죠. 아니? 주식이니까 안 되는 거죠. 토지, 건물, 입주권만 된다니까. 장트가. 똑같은 건물이라도 되는 게 있고, 똑같은 토지라도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여러분들,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자산별이인 거예요. 자산별. 개별 자산별로 되나 안 되나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이에 비해서 자, 기본공제. 기본공제 토지 해줘야 안 해줘요? 해줘. 해줘야 안 해줘요? 해주죠. 해줘야 안 해줘요? 안 해주지. 미등기는 다 안 해준다니까. 응? 해줘야 안 해줘요? 해줘요. 해줘야 안 해줘요? 해주죠. 해주는데 얘끼리 250 여기에서 250 아셨죠? 이 셋 중에서 어느 것에서 250을 해주지? 셋 중에서 어떤 걸 250 해줄까? 먼저 양도하는 부분부터 해주면 됩니다. 아셨죠? 이렇게. 먼저 양도하는 것부터 해주면 되는 거죠. 오케이? 네, 이렇게. 그래서 기본 공제는 무슨 별? 소득별. 오케이? 여기까지.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쉬었다가 나머지 부분 하는데 여러분들 그래서 아이고 여기 오늘 4번째, 5번째 주제 장특하고 기본공제 요거 비교하는 문제 네? 나올 수 있겠죠. 선생님들 제일 중요한 거는 얘가 제일 중요해요. 필요경비 항목 인정할 거냐 말 거냐 이게 제일 중요하고 아셨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2문제 정도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2문제 오케이? 네. 좀 쉬었다가 나머지 부분 하도록 할게요.